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고 1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좀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적당히 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와서 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겠지만 문제는 길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하십시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 가지는 일본의 택시 요금 한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그래서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의 택시 요금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야, 친절하라."라고 하지 마라. "일본처럼 택시 요금 비싸면 알아서 친절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일까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 이게 어느 분이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택시를 해도 될까요? 개인 택시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손님 불만, 요금, 야, 일본식으로 하자. 타자마자 기본 3만 원부터 시작하자. 라는, 그러면 당연히 친절하시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일단은 일본과 우리의 요금을 비교 한번 해보죠. 자, 일본에서도 이제 뭐 지역마다 요금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도쿄 23구 기준으로 요금을 보시면 거리 운임, 그 다음 시간 거리 병용 재운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님이 타면 1096m에 5,000원, 그러니까 1900, 1000, 그냥 1km까지 5,000원 기본 요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은 거리겠죠? 255m당 1,000원, 그리고 시간은 1분 35초당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과 도쿄의 택시 요금을 단순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1.6km에 4,800원, 근데 도쿄가 1.09km에 5,000원.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요금이 도쿄의 한 65%, 이건 기본 요금이 65%입니다. 자, 기본 요금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추가 요금입니다. 추가 요금 중에서 이제 거리 시간이 있는데, 거리 요금이 우리가 131m에 100원이라고 할 때 일본은 255m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거리 요금이 우리가 도쿄의 20% 수준이에요.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요금은 우리가 30초당 100원일 때 일본은 1분 35초당 1,000원입니다. 단위가 커요, 얘들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 서울의 요금이 일본의 약 3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우리가 기본 요금 65, 그다음에 거리 요금 20, 그다음 시간 요금은 한 30% 수준.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 일본 도쿄 기준으로 서울을 비교하면 한 35%? 그 정도의 요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거리 정도로 해서 도쿄에서 택시를 타면 1km는 5,000원이겠죠. 근데 2km가 가면 한 9,000원, 3km가 가면 13,000원, 그러니까 5km가 가면 21,000원, 대략 한 10km가 가면 4만원. 그러니까 확실히 한 5km에서 10km 사이에서 뭔가 느낌상으로 확 벌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대략 10km면 강남 기준으로 저기 여의도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될 거니까, 그 정도에 막 4만 원씩 땡기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해서 요금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나 도쿄 23구에서 1.05km에 4,200원, 5,000원 정도, 이게 오르기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지역에 따라서 1.2km에 5,000원, 1.7km에 6,800원.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요금제가 다르고, 그다음 또 그 시간 요금 있잖아요. 그 시간 요금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km 이상 서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린가? 자, 일본인 것 같은데 10km 이하에서 일정 시간 대기하면 1분 30초죠. 그러니까 1분 30초 대기하면 그 시간 요금이 합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야, 이른 아침 할증, 우리와 비슷한 개념인가? 자, 보시면 심야나 이른 아침 시간대에 해당하는 22시부터 그 5시, 새벽 5시까지 20%가 증가.
한다. 그다음에 픽업 요금이 있대요. 그래서 영차 요금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 몇천 원 정도인데 어떤 회사들은 이걸 공짜로 하고 어떤 회사들은 픽업 요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에 부르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픽업 요금 중에서 슬립제가 있는데 고정 픽업이 뭐 1-2천 원 호출 비용과 비슷하겠죠. 몇천 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슬립제 이건 손님까지 태우러 갈 때 메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가맨 같으면 뭐 픽업 거리가 한 5km, 6km도 있으니까 은근히 이거 개꿀이겠네요. 일본에서 만약에 5km, 6km 픽업 거리에 저 슬립제로 해버리면 도쿄 기준으로 10km에 4만 원이 나온다 했으니까 거의 5km 픽업이면 거의 2만 원이 손님까지 가는데 벌어버리네요. 와, 그다음 예약 요금이 있어서 그 예약을 하면 마찬가지로 예약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다음 대기 요금이 있어요. 자, 5분 손님까지 도착을 하고 어차피 근데 슬립제로 하면 손님까지 가는데 비용을 내잖아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정차를 한 상태에서 5분 내에 타지 않으면 5분 이후부터 또 요금이 나가는데 그게 시간 요금. 앞에 1분 30 몇 초에 그 1,000원씩 올라가는 그 시간 요금으로 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동계 활증 요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택시 요금이 그 단순 가격 플러스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많은 거예요. 동계 활증 요금은 적설이나 노면 동결에 의해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통상 요금의 2할, 그러니까 20%겠죠. 그래서 특히 이게 눈이 많이 있는 홋카이도나 이런 지역에는 12월부터 그냥 3월까지 이게 강제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홋카이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아예 12월부터 3월까지는 20%가 요금이 그냥 항시 할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할증에 야간 할증에 그다음 손님이 호출해 버리고 뭐 이래 버리면 그냥 택시 요금이 우리 상상하는 그 이상 한국에서 택시 요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다른 개념으로 어마어마하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택시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보면 근데 택시 기사가 부족하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요즘에 그 일본에서 택시를 많이 하거든요. 뭐 굳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택시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일본으로 가서 택시 기사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어차피 한국에서 택시 기사 할 거면 솔직히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가 뭐 미래에 긍정적인 막 밝은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일본에 저 정도로 매출이 나오면 회사는 몇 대 몇일까요? 근데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택시가 요금이 비싸다. 그러니까 그거죠. 일본에 대해서 서비스가 좋은 게 그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라기보다는 뭐 일본인들이 뭐 아예 그걸 애초에 친절하게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적게 일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한국에서 우리가 친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가맹으로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택시 기사는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요금, 이 정도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 정도의 친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운행하는 횟수가 훨씬 적은 거예요. 아마 저 정도의 요금이라고 하면 많아봤자 뭐 도쿄 정도면 하루에 뭐 열 몇 건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막 20 몇 건, 30 몇 건 이렇게는 아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많아봤자 뭐 7, 8건, 10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적게 운행하고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기사가 친절에 대해서 뭐 어차피 적은 손님이니까 뭐 손님들도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일정 이상 수준이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너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친절해야죠. 친절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매달 많이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친절할게."라는 분들이 계신데 뭐 분명히 '일본이 많이 비싼 것 같긴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택시 길을 전혀 몰라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택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요거까지 확장해서 한번 우리가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의 택시는. 그냥 지금의 택시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예요. 그 인내심. 참고 견디고 인내심.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자, 90년대까지는 진짜 거친 세상이죠. 당연히 내비도 없고 차에 막 가스도 새고, 그때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가스 중독되는 기사들도 꽤나 많았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택시에서 이제 자거나 졸다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스가 안쪽으로 새니까 졸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독이 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택시 안에서 그냥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차 안에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거친 세상이었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LPI 엔진이 나오면서 그나마 택시에서 이제 가스에 대한 그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LPI 엔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 90년대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택시는 가스 냄새가 항상 있는 게 당연한 정말 거친 세상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뭐 규범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서 젊은 남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젊은이들 20대 30대 비중이 90년대 그 통계 전에 보셨죠? 60, 70%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뭐 악착같이 그냥 일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노가다나 일반적인 일보다 회사원보다 택시가 훨씬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의 상경에서 택시하면서 목돈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실제 수치상으로 봐도 20대 30대가 많았고, 네, 그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라는 거고, 그런 거친 90년대가 지나고 당연히 그때는 진짜 좀 손님이 너무 많았죠. 지금의 거의 태우는 손님의 수의 거의 2배, 3배. 그냥 거리에 손님이 넘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이제 00년, 10년 중반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택시의 그 전환점,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돈 버는 데 있어서 택시가 예전처럼 90년대처럼 그렇게 돈을 막 벌어 제끼는 그 수익이 안 되는,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택시 요금은 느리게 올라가면서 택시의 그 매출,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택시판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택시의 연령들, 기사님들의 연령이 급격히 올라가고, 특히 개인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고령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회사 택시도 이제 20대, 30대가 보기 힘들어지는 그 흐름,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 00년, 2010년대 중반까지도 사실 택시에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비가 제대로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핸드폰이 나오긴 했지만 그 핸드폰이 아직 초기였고, 지금의 스마트폰이 이제 한 08년, 09년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는 차에 다는 내비, 요즘에는 없죠. 그러니까 좀 큰 내비, 아예 거치해서 뭐 몇십만 원 주고 그런 걸로 해서 그나마 내비가 있긴 했는데, 그 내비로 찍어서 가면 욕먹던 시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00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가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내비는 제대로 없고, 근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위 이제 택시에서 짬밥 되는 분들이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노하우를 가지기까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스마트폰 호출, 그 다음 내비, 그 다음 카카오가 2010년대 중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제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도 택시에 대한 노하우 짬밥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택시에 대한 전통적인 노하우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미 카카오가 다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손님 많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심지어 그 손님을 찾는 것조차 이제 카카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가 쌓이고 구조가 딱 갖춰지면서 가맹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거의 전통적인 택시의 노하우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가맹이 나오고, 가맹에서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택시에서 돈을 매달을 가장 많이 찍는 기사들,
물론 이제 아직도 회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보면 비가맹 기사님들이 매출을 전통적으로 많이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효율을 보면 좀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복귀, 그건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잖아요. 시위에 나가서 복귀 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무리 내가 택시에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방법이 없죠. 결국은 가맹이 활성화가 되면서 압도적으로 가맹을 그냥 부지런히 하는 기사님들이 매출 상위권을 다 찍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아주 소수의 회사 택시 기사님들 상위권 혹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상위권을 제외하면 아주 두텁게, 특히 택시 경험이 별로 없는, 노하우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 택시판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가맹을 하는 것과 비가맹을 하는 것에서 매출 차이가 너무 크죠. 네. 이게 지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택시는 사실 매출에서 딴 거 없습니다. 길 몰라도 돼요. 아니 그냥 가맹은 자동으로 콜 받고 나서 자동으로 내비 안내 떠요. 그냥 우리가 내비 안내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 그러니까 그냥 차가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고 손님이 타요. 그리고 출발을 하면 뭐 자동으로 안내 다 뜨고 그다음에 손님을 목적지까지 가면 손님 내리면 자동으로 또 결제까지 다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카카오 가맹이 본격화가 되면서 택시에서의 기술이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맹을 그냥 한다면. 물론 아직도 비가맹으로 뭐 전통적인 택시의 노하우가 필요하긴 해요. 비가맹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가맹조차도 콜이 적은 시간대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가맹의 전통적인 택시의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과도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의 그 매출의 차이는 결국 가맹이냐 아니냐. 특히 그 가맹에서 이제 열심히 인내심 좋고 막 타는 기사들이 시외까지 가면 그 시외에서 이제 복귀콜 받는 것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으면서 매출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요 구조가 계속 가냐 아닌 거죠. 자,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그다음 네. 수수료 낮은 네모가 본격적으로 다음 달 정도 중반 후반 정도부터 이제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미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고 이미 많이 깔린 지역들도 있고 흐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적은 수수료의 차들, 가맹차들이 대거 나오겠죠. 사실상 이 흐름은 거의 끝나버리지 않을까. 네모의 형태가 콜을 받는 데 있어서 카카오 가맹처럼 네,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다 수락을 사실상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수락받고 일하는 형태로 했을 때 콜의 질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손님까지의 거리나 콜 뜨는 정도가 시간대별로 해서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아마 그 확신이 생기면 블루의 기사님들도 적극적으로 뭐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네모로 이제 전환을 하시겠죠. 대대적으로. 다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했을 때 이게 차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직도 기사님들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이제 기사들이 실제 운행하면서 결과값이 나오면 당연히 대거 이제 그 2%대 수수료의 가맹 사업자로 가겠죠. 그런 가맹 사업자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적게 하는 곳들이 있고 또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그 여러 업체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로 어차피 같은 카카오 콜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쪽으로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조합이 직간접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거부감 없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카카오의 가맹 형태에 들어가는 흐름으로 가겠죠. 그렇게 가면서 사실 이게 오히려 이 과도기의 카카오 블루의 장점이 끝나는 거죠. 카카오 블루는 높은 수수료, 좀 거부감이 있는 그 정도의 형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다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 벽이 있죠, 어느 정도씩.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블루를 하는 기사는 개꿀이죠. 그 거부감을 일반적인 기사들이 가지고 못 들어올수록 카카오 블루를 하는 기사님들은 매출이 개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 블루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거부감을 기사들이 계속 느끼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게 끝난 거죠.
그 차이로 인해서 그 벽으로 인해 심리적인 벽으로 인해서 못 들어와서 그 차이로 인해서 매출 차이를 많이 누리는 것이 이제 끝나고 당연히 2%대 수수료면 시간이 갈수록 저 가맹이 아니면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나마 지금 비가맹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래도 카카오블루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 전체 차량 대수에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까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 피크 시간대나 아니면 그냥 콜 터져버리는 시간대, 손님들이 너무 넘쳐버리는 특별한 시간대에는 그래도 콜이 떠요. 비가맹이로. 비가맹으로 콜을 많이 골라서 점수가 낮은 기사들조차도 콜이 떠요. 웬만큼 고를 정도로 뜨죠. 자, 그래도 그걸 계속 누리면서 지금 비가맹과 피크 시간대 카카오 콜. 자, 이 정도를 해서 얼버무려서 이제 돌아가는 기사님들. 그 다음 반대편에서는 그냥 계속 달리는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비가맹의 기사님들, 블루의 기사님들도 전환하겠지만 비가맹의 기사님들도 수수료 2%대는 오케이 좋아. 당연히 올수락 하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2%대 수수료면 괜찮아. 지금 내가 콜이 너무 적어. 그런 기사님들도 꽤나 들어갈 것이고 계속 들어가면서 물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닫고 그 받는 시간이 멈췄지만 결국 그렇게 그 분들이 가맹으로 다 전환이 되면 비가맹으로 떨어지는 콜, 심지어 피크 시간에도 비가맹이 고를 수 있는 콜은 지금보다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걸 경험하면 결국 비가맹 기사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가맹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세로 다 가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가맹을 하면 손님은 다시 100이 된 거예요. 자, 이 과도기에서 가맹과 비가맹의 그 기사님들의 차이로 인해서 가맹은 손님이 120%고 비가맹은 손님이 80%, 70% 줄어드는 이 형국이죠. 근데 모두가 이제 가맹으로 대동단결해서 들어가는 흐름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2%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다시 손님은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110대 90 아니면 105대 95. 자, 이 정도가 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모든 기사님,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다 가맹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손님은 과거와 똑같이 100인데 수수료만 2%를 더 내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건 시장을 이제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적어도 시간이 가면서 비가맹 기사님들이 꽤나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어차피 이제는 택시는 그냥 카카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세죠.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일을 잘 모르고 노하우가 없고 그다음 지리를 모른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택시는 돈 버는 건 인내심이에요. 지구력. 그래서 얼마나 그냥 핸들 잡고 사고 안 내는. 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사고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서 그다음 인내심 계속 운전을 오래 하면 그냥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고만 안 내면 돼요. 운전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당 매출은 거의 고정으로 가맹은 만들어줘요. 내 노하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시간당 1시간당 2만 얼마 이상 정도를 매출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10시간 한다, 12시간 한다. 회사 택시는 어차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개인 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일을 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죠. 그래서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더 많이 벌겠다 노력하고 실제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노력이 먹히지 않고 또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편차가 너무 커져. 어떤 날에는 잘 돼. 콜 터져서 막 날릴 때는 또 매출 괜찮아. 가맹보다 더 많이 벌어. 근데 또 어떤 날은 죽 쓰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불규칙한 게 수익이 불안정한 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결론은 택시 노하우나 길 전혀 몰라도 요즘에는 그냥 카카오 가맹 차 타면 며칠 동안은 콜이 덜 떨 거예요. 근데 그 며칠 동안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적응한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적은 콜도 받으면서 하면 한 며칠 지나면 이제 풀리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콜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사고 내지 말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면 알아서 그냥 돈 벌어줍니다. 지금의 택시는. 그리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개인 택시를 해도 되죠. 네.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할까요, 말까요? 저는 돈만 있으면 한 1억 초중반 돈만 마련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젊은이들은 개인 택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제가 택시 샀을 때가 얼마 7천 얼마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5천을 막 사고 난 다음에 5천 얼마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와 씨 손해 봤네.'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뭐 5천 6천 벌었죠. 그럼 이게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 물론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물가가 내려가고 집값이 막 폭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전체가 다 감소했다. 그러면 개인 택시 가격도 내려가겠죠. 근데 집값도 오르고 사회 물가도 오르고 뭐가 오르면 아마 택시 가격도 계속 오를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은퇴하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차피 지금 뭐 할 거 없어요. 네. 경비원이나 어디 가서 할 거 없어요. 그다음 배달, 화물 이쪽은 다 터졌죠 지금. 왜? 들어오는 기사님이 너무 많거든. 배달도 들어오는 사람 많고 화물도 하려는 사람 많고 또 화물은 그 전기 화물차 이제 지금은 또 막혔지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포터 본고 이거 면허 그냥 내줬거든요, 영업용. 그로 인해서 증차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 화물 기사님들은 하루에 150km 뭐 200km 차는 150, 200밖에 못 달려. 나이 드신 기사님들은 그냥 적당히 뭐 소일거리 하면서 콜 잡아서 돈 벌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님들이 그런 화물 기사님들이 일을 해버리니까 그냥 콜 다 받아버리니까 바로 화물 가격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화물 기사님들이 난리잖아요.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근데 연세 많은 기사님들은 뭐 차도 공짜로 그 화물 번호판 공짜로 나왔겠다. 전기차, 전기 포터도 뭐 보조금 많이 받고 싸게 샀겠다. 뭐 답답할 게 없는 거죠. 적게 벌면서. 문제는 하루에 적어도 꽤나 많이 벌어야 되는 젊은이들이 화물 시장에서 이제 좀 힘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배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 하나 하면 막 7,000원, 8,000원 막 엄청 벌고 막 하루에 막 30씩 찍고 그러면 택시도 30 매출 찍고 배달도 30 매출 찍는데 뭐하러 그 돈 몇 억, 1억 얼마, 2억 얼마 해서 택시를 해.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단가가 2,000원 밑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경제가 나쁘니까 배달하려는 분들이 다 너무 많고 대동단결 뭐 동네 아줌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걸어 나와서 가방 하나 메고 배달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배달 단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2천 얼마. 그냥 하루 종일 막 그 목숨 걸고 오토바이 배달해도 20 몇만 원 찍기가 힘들어졌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아유 뭐 우리 30 기본이라고 뭐 쉽게 찍는다고 택시 그거 뭐하러 해 했다가 지금 이게 가격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입을 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 계속 그렇거든요. 왜 지금 은퇴하는 60대 이상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시장에 뭐 그래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배달, 대리, 그다음 뭐 적게 들이는 화물 이쪽에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만대군이에요. 그러면 계속 단가 무너지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봤자 돈 못 벌어요. 근데 택시는 대중교통 성격이거든요. 가격 고정되어 있고 차도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돈은 좀 초기에 많이 들지만 들어와서는 뭐 카카오 가맹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루에 쉴 겨 쉬고 밥 먹을 거 밥 먹고 10시간 11시간 하면 적어도 20 중반 30 그러면 그중에서 한 25% 30 비용 빼고 뭐 넉넉 잡아서 못 잡아도 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은 순이익으로 안정적으로 하루에 가져가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달에 20일 일하면 뭐 400 정도 채우고 한 20 조금 부지런하게 25일 일하면 거기에서 한 450에서 500 돈 남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제가 혹시 지금 뭐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물론 성실하게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은 그냥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야 뭐 딴 거 해도 안 되겠죠 어차피. 그래서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택시 모르고
길 모르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가 00년대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택시 회사 택시 들어가면 뭐예요? 그 서점 가서 그분들 제일 처음에 지도 사죠. 지도 사서 지하철역 사거리 그거 구에 뭐 강남구 이렇게 구역 단위로 쫙 나뉘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지하철역 뭐 개찰구 몇 번 몇 번 몇 번이고 뭐 어느 쪽이 어느 쪽 방향이고 그거 다 지도 보면서 공부하면서 옆에 조수석에 그 지도책 두면서 막 택시 했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개찰구 몇 번 몇 번인지도 솔직히 택시 기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뭐 청담역은 저쪽이랑 이쪽이랑 완전 엄청 그 역이 멀잖아요. 그러면 몇 번 출구가 몇 번 쪽인지 뭐 3번이 저쪽이고 그 다음에 9번은 이쪽인데 엄청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런 거 우리 개찰구 요즘에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젊은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계속 콜만 보면 가라는 대로 가서 뭐 타고 가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돈을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그걸 이제 나라가 뿅망치로 조금 때려줘서 기존에 5%대에서 지금 2%대 수수료의 감행까지 나온 상태라서 사실은 개꿀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개꿀인 거죠. 물론 그 수수료도 없이 그냥 기사들이 다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가 택시에서 관리해서 너무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자, 택시 운수 종사자 위반 행위별 과태료 및 과징금. 이런 건 진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승차 거부, 중도 하차 포함해서, 그다음 부당 요금 징수, 그다음 회사 택시에서 전액 관리제 미준수, 그다음 부당 요금 징수, 그다음 합승,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차내 흡연, 미터기 사용, 경유소 주정차 질서 문란 행위, 그다음 택시 운전 자격 증명 미개시, 불친절. 자, 이런 거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나 국토부 같은 데서 무조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가맹이 모든 기사가 들어가고 대세가 될 수밖에 없냐면 비가맹 상태에서 기사들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사들이 친절해라, 차에서 흡연하지 마라, 손님한테 돌아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비가맹 상태에서는. 그나마 하는 게 신고되면 되는데 그 신고조차도 받아도 뭐 증빙도 쉽지 않고 그다음 보수교육 같은 거에서 계속 보수교육을 해도 안 되죠.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누구냐? 가맹이에요. 가맹 사업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차에 담배 피면 당연히 냄새 배일 거고 냄새 배이면 손님들이 신고해버리죠. 신고해버리거나 평점 테러해버리죠. 그러면 그 기사는 콜을 못 받아요. 택시 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불친절이나 요금이나 영수증 미발급이나 모든 영역에서 결국은 가맹이 지금 이런 문제 기존에 해결 안 돼서 골치 아팠던 지자체나 그다음 뭐 서울시나 국토부나 얘들이 계속 민원 신고 들어오고 이 문제들을 이제 가맹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태도 나쁘고 친절 불친절하고 담배 피고 뭐 경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뭐 이런 기사들을 예전 같으면 신고하고 신고되고 그걸 뭐 공무원이 또 확인을 하고 해서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뭐 어떻게든 정지를 때리거나 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돼. 왜 공무원 끽해봤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맹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별점이나 아니면 손님의 신고로 의해서 적극적으로 제한해버리고 바로 콜 안 줘버리고 멈춰버리니까 기사가 교육을 안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먹고 살려면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던 기사님들도 택시에서 내려서 담배 피고 그 다음 손님이 가자 하면 무조건 가고 그 다음 정해진 내비 경로로 그냥 무조건 가고 그 다음 요금 시시비비도 이제는 뭐 자동이니까 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죠. 자, 그러면 가맹 사업자가 플랫폼이 이걸 해결해 주는데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가 가맹 사업자가 늘어나는 걸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민원은 없어지고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가 국토부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택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맹으로 가기 싫은 기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슬프지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차피 면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뭐 지자체나 정부가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쪽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개개인들이 뭐 가맹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고, 그다음 가맹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것도 자유죠. 하지만 적어도 가맹으로 가는 흐름, 가맹으로 기사님들이 증가하는 흐름, 자, 이건 적어도 지자체나 정부도 원하는 방향이고 택시 사업자도 원하는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손님들도 결국은 이 방향을 원해요.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 소수만이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다. 그래서 택시를 하려고 하시는 예비 기사님들도 사실은 노하우가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생각 없이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돈은 책임져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주절주절 죄송합니다. 백수라서 그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